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죠. 최동석 이사와 유정식 대표가 함께합니다. 경영토크.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 제목에 딱 걸맞게 두 분이 오랜만에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유 대표님 목소리 너무 그리웠어요. 아, 그랬나요? 네. 예,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안하기만 한가요? 아니면 약간 위기감을 느끼셨나요? 많이 위기감을 느꼈고요. 뭐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4주씩 휴가를 갔다 오는 사람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완전 그래요? 부르조아죠. 예. 근데 이사님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런 쪽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정말 부럽습니다. 예. 우리도 빨리 이런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경영토크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한 달씩 휴가를 가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한 그런 네. 시기가 오겠죠, 반드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영 토크를 많이 들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마음 놓고 편하게 휴가를 가는 그날까지 경영 토크는 쭉 계속됩니다. 근데 왜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좋대요. 노무현의 머릿속이 궁금하십니까? 일베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말 합니까? 어른보다 시원하게, 수박보다 큼직하게 털어놓는 진짜 민주주의에 관한 책, 노무현의 머릿속. 비싸지도 어렵지도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 여름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덜컥 집어도 10,000원. 152쪽의 슬림한 바디, 구석구석 친절한 사파까지. 국민TV와 함께하는 노무현의 머릿속.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우리 유정식 대표님 얼굴이 좀 새까매지셨어요. 예, 그랬나요? 예. 원래 새카만데 더 새카매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참 이게 궁금했어요. 유정식 대표께서는 경영 토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편견들, 선입견들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설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정식 대표의 입장이라면 방송이 있는데 어떻게 4주씩 휴가를 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사님? 네. 네. 예. 뭐 아니신가요? 저와 생각이 다르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 대표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 제가 원래는 한 2번 정도만 빠질 것 같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월요일 날 떠났다가 월요일 날 돌아오는 스케줄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4번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 방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휴가를 좀 짧게 가거나 했을 텐데 이게 제가 계획을 1월 달부터 잡았었어요. 이 국민TV가 생기기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점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이사님 원래 그렇게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하죠. 한 1년 전에 미리 다음 휴가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전에 세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휴가 가기가 어렵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빈다 그래가지고 바캉스라고 하죠. 바캉스가 그거죠. 예. 빈다는 거죠. 맞아요. 예. 도시 전체가 비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오늘부터 휴가인 게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결정이 됐어.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이고. 근데 그게요, 참 비일비재해서 예. 어떻게 이래? 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너무나 당연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복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긴 한데요. 오늘 하루 종일
그 국정조사 텔레비전을 보고 청문회. 나서 네. 그래서 청문회를 보고 나서 참 그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국정원 여직원서부터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걸 뭐 먹고 살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잘리면 먹고 살 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님 그 이유로요. 사실은 모든 부정이라든지 불법이 용인되는 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휴가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좀 이상한 쪽으로 빠졌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 휴가가 예. 이렇게 4주씩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의 복지의 그 지표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복지가 없어서 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정식 대표를 네. 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정식 대표 보고 저 가서 뭐 국정원이 아무리 높은 지위고 경찰이 아무리 높은 지위라 하더라도 네. 충분히 그 자기 1년에 4주 이상의 휴가를 이렇게 예. 시커멓게 탈 정도로 갔다 올 수 있으면 예.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냥 진실대로 말해버리지. 아, 그렇죠. 그 사람이 다 목구멍이 이제 포청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뭐 제 휴가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미국하고 이제 하와이를 거쳐서 왔는데 좀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가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 예. 첫 번째는 굉장히 넓구나. 예, 광활하구나. 이 네. 자동차를 타고 가도 계속 이제 평지고 사막이고 그러더라고요. 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식당에 가서 항상 느꼈는데요.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쓴다. 아. 굉장히 많이 쓰는구나.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갖다가 너무나 당연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는 일회용품을 줄입시다라는 캠페인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O2 배출량으로 세계 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만일 수밖에 없구나. 아. 예, 먹는 걸 보니까 다 기름진 거고요. 특히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음식값을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렇죠. 예. 패스트푸드. 예. 그게 뭐 3달러에서 5달러 정도 하니까 가장 만만한 가격이거든요. 나머지 식당에 가면 이제 팁 포함해가지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1인당 적어도 2, 3만 원씩을 내고 이제 외식을 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패스트푸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미국은 사람들이 비만이게 만드는 그런 사회 구조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그런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성과주의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답습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라는 그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오늘 미국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해보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예. 그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K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KPI. 예. KPI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야 된다는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회사에 계신 분들은 KPI라고 그러면 다시 아실 텐데 이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거든요. 핵심 성과 지표요. 네. 네. 이게 이제 매년 말이나 이제 매년 초에 조직이 달성해야 될 어떤 그 목표를 KPI라는 형태로 만들어 놔요. 금년은 어떤 걸 갖다가 어느 수준까지 달성을 하겠다. 그래서 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액입니다. 예, 금년도 매출액을 얼마나 달성하겠느냐라든지 뭐 고객 만족도를 몇 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KPI의 사례인데요. 예, 지난번에 평가제도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좀 더 좀 좁혀가지고 이 KPI 자체의 문제를 갖다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왜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KPI가 우리 사회와 기업 조직을 좀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KPI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영자는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서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KPI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PI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사실 KPI 이렇게 뭔가 좀 전문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어느 회사나 매년 말이나 매년 초에 당연히 조직이 올 한 해 달성해야 될 성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네. 예,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우리가 비전 설정하고 그다음에 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설정하고 그렇죠. 그 전략을 얼마나 잘 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KPI를 설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서도 그런 걸 해요. 10대 지표 네. 또는 10대 목표. 네. 올해 우리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10가지를 딱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겠습니다라고 연초가 되면요.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KPI, 전사의 어떤 KPI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사의 KPI가 결정되면 이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팀 KPI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일단 회사 전체가 딱 네. 설정이 되고 그다음은 다시 세부적으로 팀별로. 네. 그다음에 팀이 설정되면 또 개인의 KPI까지 설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캐스케이딩이라고 해요. 캐스케이딩이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떨어져 내려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사실 전사 KPI, 팀 KPI, 개인 KPI 이러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리고 정교하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회사 그렇죠. 같다 예, 이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가 이 계기판이 많잖아요. 네. 이 계기판들이 바로 이제 KPI라고 이제 비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잘 들여다보면 즉 KPI를 잘 우리가 관찰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행기 조종사가 콕피트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계기판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컨설턴트들이 경영자들을 꼬드기는 거거든요. 네네. 경영자들이 보기에 내가 여기 사장실에 앉아가지고 지표들을 쫙 보면서 KPI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 수 있단 말이지. 폼 이 나는데요? 말에 얼마나 폼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런 짓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냐. 97년도 말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에 오면서부터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경영 관행이 있어요. 계층 구조에 의한 위계 질서로 위에서 아래를 억압하는 이 방식의 경영 관행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영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됐어요. 이게 KPI 위주의 경영 관행이죠. 우리 사회에 이게 지금 만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네요. 오래되지 않았죠. 이런 KPI 위주로 경영을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외환 위기로 미국식 경영이 우리는 이게 일제시대 때 이게 다 잘못된 거야.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미국식을 받아들여야 돼. 이래가지고 컨설팅 펌 내가 어디라고 말 안 하겠지만 하여튼 외국계 컨설팅 펌들이 와서 미국 MBA 받은 컨설턴트들이 와서 다 훌 두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 짓을. IMF 구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경영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IMF의 구제를 받지 못할 것처럼 그때는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죠. 미국식 경영이 막 그냥 우리나라를 압박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온 지표가 거군요. 그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정식 대표가 계속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지표가 나타내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목적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렇죠. 목적은 안 봐요. 그리고 그 지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기로 하죠. 예, 그 KPI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리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오늘 한 8가지인가요? 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진정한 성과를 KPI가 설정되면 외면하게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어요. 우리가 KPI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측정하려면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설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측정할 수 없는 건 외면하게 되죠. 슬쩍. 예. 계량적으로 숫자로 나타나지는 것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고민합니다. 어떤 걸 측정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래서 뭐 전략 수립부서, 경영 전략실이나 뭐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그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 전략 보고서 작성 개수 이런 거 가지고 KPI를 설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내는군요. 억지로. 뭔가 이제 측정해야 되니까 이 보고서의 질적인 건 측정할 수 없으니까 개수 같은 걸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정하는 KPI가 뭐 간담회, 뭐 성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많이 설정을 하죠. 아.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인사부서 KPI 중에 직원들 지각한 횟수.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웃긴 것들이 많이 설정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외부 사람이 보면 다들 이제 좀 되게 웃기는 웃겨요. 거죠. 그러니까 웃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슨 이걸 측정하기 위한 어떤 부속품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얼핏요. 예. 네. 그 우리가 그 조직의 성과는요. 대부분은 이제 비계량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측정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10%도 안 되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잠깐만요.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든지 또는 비대칭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조종사 비행기 계기판 설명 들었죠? 네. 거기서 있어야 될 계기판은 없는 거고 엉뚱한 것들만 있다는 거죠. 부분만. 그러네요. 일부분만 보고서 비행기를 모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음. 이래서 이제 조직 전체로 보면 이 성과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급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KPI는 달성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좀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KPI와 성과급이 연결이 돼 있군요. 예. 그래서 이 계량적인 지표로 KPI가 설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평가를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량 지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왜 저희 지난번에 이런 평가제도 정말 쓰잘데기 없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렇게 KPI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급여 보상을 차등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돈으로 그의 노력이나 정신 상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게 미국식 경영의 특징이거든요. 네. 사람은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돈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전제가 틀려먹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그 비계량 지표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또 억지로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예서 인사부서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직원들하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이런 것들 설정해서 측정을 해요. 아, 그러면 혹시요, 네. 저희들이 흔히 보는 이런 거 끝나고 나면 막 직원들이 달려와가지고, 죄송한데 설문지 좀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매우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 막 체크하는 거, 혹시 네. 이게 그 일환인가요? 맞습니다. 헐. 제가 기업들 뭐 최 이사님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기업들 강의 많이 하는데요. 네. 기업들 강의할 때 제가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만족하느냐를 갖다 측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종이를 돌려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저를 다시 부를지 말지도 결정을 하고 예. 야. 그런 걸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교육에 대한 효과 측정은요.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과연 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측정 가능한 쉬운 그런 설문지 돌려서 받는 그런 형태로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KPI가
이 진정한 성과를 평가하지 못한다, 측정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정치 대표가 이제 써주신 메일에 보면은 국민 TV는 과연 어떤 KPI로 이렇게 그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KPI를 국민 TV 내에서 설정을 한다면은 네, 뭘로 할까요? 뭘로 어떤 네. 지표들을 세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지금 보면 조합원 수 2만 명, 5만 명, 10만 명. 예. KPI가 그 우리 KPI라는 게 핵심 성과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TV의 핵심 성과 지표는 뭘까? 예.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토탈 몇 명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네.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할당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달리는 그 댓글의 개수라든지 예. 그러면요. 다운로드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혹시 순위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예. 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죠. 그때 전쟁터죠.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요. 그렇죠. 오로지 네. 방송을 하는 내내 순위 높이기 또는 댓글 그렇죠. 많이 달리기, 조합원 많이 모집하기 이거에만 치중할 그렇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국민 TV 사람들도 댓글 알바를 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국정원 여직원을 하면 아주 끝내줄 겁니다. 예. 다 나란 일 하게 생겼네요. 나란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예. 과연 네. 이렇게 뭐 조합원 순위 뭐니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과연 거기서 달성한 이 성과가 심각하죠. 예, 국민 TV 네. 전체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문제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 중에 우리 조합원이 많아져야 우리 국민 TV 개국합니다. 이랬더니 아이디어가 많아요. 뭐 다단계로 하자고 그러시는 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합원이 많아지면 된다니까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미국식 거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저희 괜히 얘기했나 봐요. 저는 여기 우리가 할 것도 아니지만 괜히 국민 TV가 KPI를 설정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히면서 답답해지면서 희망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이런 짓 예. 절대로 국민 TV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님. 왜 날 보고 그러세요? 경영 담당 이사시니까. 아, 네. 그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저희 그러니까.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건 전에 지난번에 뭐 여기 라디오 팀에서 스스로 했다면서요. 내가 그런 얘기 들어서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내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제가 했어요. 1등 몇 번 했어요. 그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안 하죠. 아유, 그 예. 길게 못 하죠. 근데 예. 중요한 건 제가 몇 번 1등을 아니, 했다는 거. 예. 재미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거는 정말 재미로 집에서 부모님하고 고스톱 치는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전자 그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KPI라고 됩니다. 해서 너무 전문적이다 네. 생각을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니까 가슴에 팍 와닿으면서 이 아래에서 생활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진정으로 필요한 KPI는 신뢰입니다. 아, 신뢰. 예, 신뢰. 그러니까 신뢰는 지금부터 신뢰합시다. 막 떠들고 뭐 써붙인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뢰는 우리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어떤 사람, 윗사람 또는 뭐 권한이 있는 사람, 역할이 더 큰 사람에게 그 다 자신의 단점, 약점, 실수를 마음 놓고 털어놓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곤궁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내 약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죠? 이 약점을 다 털어놓지라도 제 집사람이 저의 약점을 잡아서 나중에 나를 곤궁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조직에서 여러분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약점을 자기 상사 앞에 또는 동료들 앞에 드러내나요?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약점을 숨겨요. 다 숨기고 자기 장점만 부각해서 자기 잘난 체만 계속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롭다는 말은 내 약점을 마음대로 드러낼지라도 그 약점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료들에 의해서 보완되는 상태.
이것이 신뢰 있는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반드시 그런 상태를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의 조직 문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 신뢰의 상태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영의 목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신뢰의 상태는 그래서 정직함에 근거를 둡니다. 정직함에 기초하지 않는 행동과 의사결정은 신뢰의 모든 근거를 허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직원을 뽑을 때 제가 정직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감안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그 신뢰 좋은 KPI인데요. 아마 이 신뢰를 KPI로 하자라고 이제 기업한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측정하는데? 그러니까 측정 불가 이런 거는 그쵸.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그 측정할 수 없으니까 뭐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또 한쪽으로 치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진정한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것이 KPI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KPI 설정한 이유가 잘해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열심히 해보자는 건데 오히려 KPI가 이 도전 의욕을 꺾는 이 그런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했어요. 이제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과급이 약속돼 있었는데 못 받는 못 거죠.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팀장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의욕이 높은 이제 팀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전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그걸 딱 설정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팀장한테 향하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높게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 적당히 채워서 성과급을 조금이나마 받을 네. 수 있었을 텐데 팀장님이 너무 도전 정신이 강해서 네. 우리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전 의지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 결국 측정을 해서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쩌째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쳐도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조합원 수 만약에 우리가 딱 만약에 10만 명만 하자라고 해서 10만 명을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더 늘릴 만한 의욕이 생길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아껴놔야 돼요. 예, 아껴놔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다 쏟아부으면은 내년에 또 목표치가 높아질 텐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싹 리저브 해 두는 거야. 나중에 써먹으려고. 네, 킵해놨다가 네. 네, 좀 쉽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를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부러 그래서 초과 달성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 초과 달성하게 되면 처음에 일부러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아, 그렇겠네요. 예, 이런 또 의심을 받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냥 그저 그런 수준에서 목표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려는, 그게 바로 KPI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을 잘하게 하려고 KPI로 그 경영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KPI로 관리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하려는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 KPI로 관리된다고 한 느낌을 받을 때는 내가 뭔가로부터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집안 청소를 내가 자율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엄마가 야 청소 좀 해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아유,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나지. 공부하려고 책 폈는데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뭐 하니 이러면 진짜 그러면 짜증나지. 예.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율적인 느낌을 KPI가 훼손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 TV는 지금 조합원 수를 언제까지 몇 명을 하자라는 KPI 따위는 전혀 그렇죠. 어떤 책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예. 만약에 어떤 그 수치를 딱 설정해 놨으면 이 아마 숨 막히고 예. 힘들 거예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그렇죠. 예. 예. 그럴 일 없으니까 자꾸 날 보지 마세요. 왜 자꾸 날 보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하기만 해봐.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어떤 회사는 이제 홈페이지 그룹웨어 이제 그 이메일을 보려고 그룹웨어 딱 접속하면 본인의 KPI 달성 정도가 딱 맨 첫 화면에 나오게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잔인해요. 예, 매일 아침 그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남양 유업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 다 KPI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게 완전히 인간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진정한 성과를 외면한다는 것. 왜냐하면 측정 가능한 걸로만 집중되니까. 네. 두 번째가 도전 의욕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 자율성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는 뭔가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KPI가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또 쓰이거든요. 예.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어떤 회사에서 핵심 인재라고 생각되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인사부서에서는 이제 KPI로 설정된 게 핵심 인재 유지율 이게 KPI로 설정돼 있었어요. 아. 네. 그 사람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 사람 나갔기 때문에 이 핵심 인재 유지율이 떨어지게 생겼다. 그렇네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낮게 받게 생겼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조사를 쭉 해보더니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핵심 인재 풀에서 나갔다. 다행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그 자리가 이제 해피해졌다는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퇴사 네. 직전에 핵심 인재 풀에서 네.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신분이 된 상태에서 퇴사를 했다는 얘기군요. 예. 와. 그래서 이제 핵심 인재를 이제 그 잘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재 유지율이라는 KPI는 높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아주 좀 교묘하게 KPI를 악용해서 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들도 문제죠. 이 관리자들이 아까 이제 팀 KPI 설정한 다음에 팀원들의 KPI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KPI 설정을 해주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우리 KPI 설정해주고 나서 이게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계속 이제 피드백해주고 코칭하는 게 관리자의 임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외면하고 그냥 KPI 설정하고 이 타겟 설정해준 다음에 그냥 방치해놨다가 연말에 가서 이제 평가를. 너 했어? 네. 안 했어? 예. 이것만 하는 건가요, 관리자가? 그렇죠. 너 달성도가 얼마니까 몇 점 이렇게 측정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KPI의 나쁜 점 중에 하나죠. 예전에요, 평가제도 네. 저희 얘기하면서요, 훌륭한 관리자의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 직원을 지켜보면서 정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달아서 그 사람에 대한 관리 파일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할 때 네. 줘서 그 관리자에게 줄 수 있게. 그래서 관리자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KPI에서 관리자는 전혀 망고 쓰잘데기 없는, 그러나 월급만 많이 받아가는 그런 암적인 존재네요. 관리자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코칭하고 피드백해서 그 네. 사람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리자예요. 근데 KPI에서의 관리자는 전혀 그 개념하고 다른데요. 그렇죠. 없죠. KPI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방법이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잘 설정하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잘못 이제 선전이 됐기, 광고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그 현실에서는 이 KPI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KPI를 딱 정해주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KPI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서 다 굴립니다. 잔머리를 다 굴려요. 왜냐하면 그래서 얼마든지 꼼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잔머리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발달해 있거든요. 그럼요. 그 잔머리로 기존에 있던 그 KPI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방법도 다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다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KPI만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것이 평가 지표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성과급도 나오고 승진도 그걸로 된다 하니까 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가잖아요. 네. 내가 은행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거래를 해요. 그러면 꼭 은행원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매달 10만 원짜리 적금만 하나 들어주시면, 통장 하나 들어주시면 맨날 이거 한다고. 내가 금융 거래를 할 때 그러면 항상 와서 뭘 해요. 아주 귀찮게 해요. 그게 뭐냐? 다 꺾입니다. 꺾기요? 꺾기를 모르시는구나.
예, 그게 뭐죠? 그거는 그 분야의 전문 용어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어떤 그 속어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꺾기라는 왜 방송이 없을 때 방송 죽었다고 표현하듯이 그랬어요. 오늘 죽었어 살았어. 금융기관에서 썩 꺾기라는 게 있어요. 네, 꺾기는 뭔가요? 대출을 필요하니까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 대신 예금을 좀 하시라고. 그 대출금을 해주면서 예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 얼마나 유치했느냐는 게 KPI거든. 그러니까 꺾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영어로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 크로스셀링이라 하죠. 크로스셀링.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몇 달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제가 한 몇 달 후에는 해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얘기를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그럴 꺾기가 있고요. 네. 보험회사도 그렇게 이제 뭐 밀어내기 계약들이 있고요. 밀어내기 계약이요. 그 남양유업 그거 다 그런 비슷한 겁니다. 아. 어느 조직이나 이런 KPI가 나타나면 그 KPI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해서 왜곡시키는 잔머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꺾기, 영업점에서는 밀어내기. 예. 그렇죠. 가격 후려치기. 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납품단가 후려치기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편법은 무지하게 많죠. 예. 편법.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 KPI가 직원들의 편법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예,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제 제가 예전에 첫 직장이 자동차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새내기였지 않습니까? 네. 신입사원이라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자동차 판매를 쭉 보면 한 25일까지는 그냥 아주 평탄하게 합니다. 근데 25일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판매 물량이 늘어나요. 그 주말에 마지막 주에 이 마지막 주에 확 이렇게 뛰죠. 예. 한 예를 들어서 100대 정도만 쭉 팔리다가 갑자기 뭐 200~300대씩 팔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자동차를 다 그렇게 말에 사나요? 꼭 연말에 사. 아니 네, 월말에 사. 예. 예. 이 알고 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다 이게 관행이야. 이 월말에 다 이게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과를 일부러 높이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이 외국에 수출 많이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잡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를 떠난 자동차들이 그 나라의 부두가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실제 수출, 그러니까 수주 물량보다 더 많은 차들을 보낸다는 얘기인 예, 건가요? 일단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팔리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 케어 상관하지 않고요. 그리고 밀어내기 방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KPI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뭐 이런 이제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밀어내기 이런 것들이 다 KPI 때문에 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어디 그 책을 보니까 이 병원에서 수술하는 동안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망하는 걸 좀 줄이려고 이 수술실에서 사망하는 비율을 줄이자. 이걸 KPI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도는 좋았네요. 수술실 내에서 어떤 네. 자그마한 실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 네. 환자를 죽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의료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여보고 네. 그다음에 수술률, 성공률이라고 그러죠. 성공률도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취지는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죠.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또 벌점도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을 이제 한 거죠. 어떤 식으로요? 아마 이제 의사 입장이라면 본인이 의사 입장이라고 딱 이게 빙의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피할 수 있는지. 예. 갑자기 제가 의사가 됐네요. 예. 순간 의사가 되니까 일단 이 환자는 수술 죽지 않게 만드는 방법. 네. 수술실에서 죽을 확률이 높은 환자일수록 피하게 되네요. 예, 수술을 하지 않고 막는 거죠. 안 그렇겠네요. 받으려고 합니다. 예. 일단 저는 예. 왜냐하면 제 실적에 아주 데미지가 크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안 시키려고 하고 다른 의사한테 토스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병원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입원실에 더 죽는 그런 환자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환자들의 어떤 그 웰빙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의사들은 더 좋은 실적을 인정받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KPI, 그 핵심 성과 지표는 올라갔는데 분명히 그리고 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KPI를 처음에 설정하려고 했던 그 목표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이제 이 KPI가 편법을 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아니 근데요 처음에는 그 KPI가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이 KPI는 우리나라 이 전체 그 노동 생산성을 낮추는 암적 존재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요. 일단 뭐 뒤에 네 가지가 더 남았지만 저는 중간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외환 위기 당시 1997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1997년이지만 서구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폐해들 이미 자기네들도 여기서 서구를 하면 미국을 말해요. 그렇죠. 그 미국은 이미 그 폐해를 다 경험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쁜 걸 우리나라에 억지로 갖다 심어놓은 거죠? 그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전에 도입한 건 아니었어요. 이 미국도 이 레이건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신자유주의가 그렇죠. 1980년대. 예, 그때 네.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때 미국조차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건 그냥 어떤 부작용일 뿐은 원래 취지는 좋은 거니까 하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네. 좀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IMF라는 게요. 국제금융 네. 그 기구가 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미국만의 금융기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국제잖아요. 네. 국제. 근데 왜 그 미국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됐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됐는지. 네. 네. 그래서 뭐 미국이 세계의 어떤 그 경제의 가장 대국이니까 미국의 논리에 많이 IMF가 휘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이익의 어떤 그 대변인 노릇을 IMF가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IMF의 어떤 요구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받아들였고 네.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IMF의 어떤 구제 금융을 받는 국가들이 또 늘어났잖아요. 서구의 다른 국가들, 유럽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그들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우리 그런 조건까지는 수용 못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협상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왜 그 꼴이 됐나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테일러리즘부터 오늘날의 이런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까지 어떻게 발전되어서 미국이 저꼴이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같이 또 공부하는 네. 시간을 갖고요. 자, 여기서 네. 뭐 할 거 있어요? 이사님이 하자며요. 우리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유정식 대표님이 미국에 갔다 오시더니 선물을 뭐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선물이요? 책을 한 권 예. 앞으로도 몇 주에 걸쳐서 예. 지금 이게 6세까지 찍었어요, 책을. 예. 착각하는 착각하는 CEO. CEO. 예.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요. 뭐 한풀 꺾이긴 했는데 뭐 제가 낸 책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착각하는 CEO. 찍었으니까 이게 예. 그 책을 이제 퀴즈를 낸 한 분에게 이제 제일 빨리 퀴즈를 마치는 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을 선정해서 우리 유정식 대표님이 발표하고 책을 보내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착각하는 CEO 책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 책을 받으실 분은요. 이 퀴즈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퀴즈가 뭐냐? 퀴즈 쉬운 겁니다. 지난주 제가 혼자 문희정 아나운서와 경영 토크를 했습니다. 그때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The Basic Six Circles Model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6개의 경영 개념, 기초적인 6개의 경영 개념으로 경영을 잘 구성해야 된다. 6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어떤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경영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6개의 경영 개념이 무엇인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일 정확하게 먼저 달아주신 분에게 선물로 우리 유정식 대표님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퀴즈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서두르셔야 돼요, 지금. 6가지.
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핵심 개념이요. 기본 개념이요. 아, 무명의 조합원은 정답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 경영 예. 토크 들어주시면 됩니다. 힌트는 지난번 방송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 있습니다. 힌트는. 예. 그럼 또 이어서 KPI 문제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네 가지 짚었습니다. 첫 예. 번째,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하자면은 진정한 성과를 외면한다.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도전 의욕을 떨어뜨린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책임 회피를 하게 만든다. 네 번째가 직원들의 편법을 조장한다까지 갔어요. 예, 다섯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단기적인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되게 KPI 측정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년. 그래서 그렇죠.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KPI만 또 설정되죠. 예.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전략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합니다. KPI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은 보통 3년, 5년,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사업 포트폴리오 결정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는 거죠. 예. 이게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단기적인 것만 네. 추구하게 만든다. 사실은 1년 단위로 살아가는 삶을 계획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예.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님 뭐 이렇게 예. 즐거우세요? 뭐 이상한 게 있나요? 이 댓글 보다가 웃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 이렇게 대범한 지신님 정답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예. 생각이 덜덜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KPI 또 하나 문제고요. 네. 그다음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우리 단기적인 이 KPI를 할지라도 이제 중간에 1년 동안 짧게 여겨지지만 아마 중간에 여러 가지 등락이 있을 거예요. 환경도 많이 바뀌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생긴 돌발 상황들이요. 네. 돌발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KPI를 다시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조정하거나 이거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한 번 설정됐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에이,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어요. 예.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KPI를 바꾼다면 성과급이 바뀌어야 되었습니까? 이걸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위에 있는 전문 경영인부터 아래에 있는 사원까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KPI는 뭘 위해서 설정된 거예요? 예. 결국 따져보면 저 지난번에 이제 평가제도 말씀드렸을 때 언급했는데 결국은 돈을 위해서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해서인데요. 그 성과급을 주는 이유가 기업의 발전 경영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달성되지 못하고 돈만 나눠주네요. 근데 심지어 돈을 나눠 받았는데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썩 행복하지도 않고요. 예. 네.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아까 이제 단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KPI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문 경영인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면서 지나치게 단기 성과만 중시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주주 경영이라고 해서 주주 위주의 경영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문 경영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여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단기 성과 저 먼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문제죠.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네. 예,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이 5년 안에 본인이 업적 다 내세우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도 말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내보일 수 있는 것만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 4대강의 피해가 누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 그렇게 KPI를 설정을 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일반 기업에서도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예, 또 자, 그래서- 그게 이제 6번째 네. 문제까지였어요. 유연한 경영을 해친다는 거. 그래서요. 네. 이게 지금 이 KPI의 문제점을 우리 유 대표님이 정리해주고 계신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게 왜 안쪽 존재냐 하면은 KPI가 이 KPI를 가지고 그 정부 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들을 모두 평가한다는 데 있어요. 그 경영 평가로 KPI를 만들어서 이게 그 뭐죠? 서열을 매겨요. 그래서 우수 경영 평가 기관 해가지고 뭐 플랜카드도 잔뜩 붙이고 뭐 이러는데요. 이거 다 웃기는 짓입니다. 그 KPI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산하 조직의 사장 대표들은 그 직원들을 아주 들들 볶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문서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았는데 이 7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오히려 KPI가 다른 부서의 어떤 성과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또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 최적화라는 말을 씁니다. 부분 최적화. 예. 이게 이제 각 부서들이 한쪽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뛴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 부서의 원래 그 존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각자 이제 뛰는 경향을 이제 부문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예.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KPI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단 무조건 이기적으로 우리 부서의 KPI를 그러니까 예.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는 거죠. 예. 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제 회사가 만약에 고객 만족을 최우선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과 관련된 부서들에서는 이 돈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고객 만족시키려면 여러 가지 또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 활동이 이 경영관리부서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왜냐? 이 경영관리부서에서는 비용 통제가 또 하나의 자기네들의 KPI거든요. 네. 어떻게든 그 부서들이 그걸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자기네 임무예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력도 깨지고 그렇겠네요. 부서 이기주의가 뭐 높다든지 뭐 이런 많은 데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서 이기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자기네들이 KPI만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서 이기주의죠. 네. 네. 네, 드디어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빛 우리 조합원이실 것 같은데요. 행복한 빛이란 닉네임을 쓰신 비전 전략 조직 성과 역량 인사 요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그 정확한 그 이름을 이제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빛님 혹시 가입하실 때요 저희 홈페이지에 정확한 이 행복한 빛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을 하셨다면은 저희가 관리자 모드에서 닉네임만 치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그 홈페이지 가입 닉네임이 아니라면은 행복한 빛님께서 본인의 홈페이지 닉네임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개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사님께서는 퀴즈를 내신 다음부터는 이 지금 경영 토크에는 관심이 없으시고요. 계속 댓글 보시면서 혼자 즐거워하세요. 마무리를 유 대표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는 게 나는 굉장히 흥분이 돼요. 이렇게 퀴즈를 우리 낸 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댓글 다는 걸 처음 봤어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네, 이사님 저희가 시간이요.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네, 8번째 문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지 말고요. 우리 이거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게 1시간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 올릴 때는 더 추가적으로 더 해서 올린다 했잖아요. 우리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이번엔 시간이 많고 나는 이게 댓글 보느라고 댓글이 너무 재밌네요. 일단 방송은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하니까요. 네. 그래요. 자, 8번째 문제까지 짚어주시죠. 다음 주에 퀴즈가 뭔지 짐작이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 드릴게요. 8번째 문제는 KPI가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과를 높이려면 직원들 각자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협력된 모습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이런 아주 좋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운반하려면 2명이 운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2명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잘 운반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KPI 제도들은 각자를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같이 운반하고 있는데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래서 만약에 어느 한 사람한테 평가를 잘 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간의 협력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피아노는 망가지겠네. 피아노가 망가지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네. KPI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말 우리 기업에 만연해 있는 KPI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최동석 이사님 그리고 유정식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